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질문에 대한 답변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 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전달받은 건 대략 한 열흘 정도 전. 자, 그리고 질문이 들어오고 그 다음날 바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자, 누구누구는 선순위 대항력이 있지만 대항력이 있다.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빠른 전입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확정일자가 없어서 원래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확정일자가 없으면 근데 확정일자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인수하는 건 아니고요. 돈이 남으면 배당이 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우선 소액 임차인 금액 일부를 받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어느 정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 적용도 할 줄 아시는 분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어느 정도 제대로 알고 계십니다. 조금 수정은 제가 해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내용을 아시는 분이 어떤 특정한 사건의 권리관계를 봤을 때 약간 의문이 생기셔서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누구누구라는 것은 이제 공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처리했는데, 자, 이 질문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예전에 제가 수업한 사건인데 그 방송을 보시고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신 겁니다. 2018 타경 10만 6,694호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주택이었고, 이 낙찰이 되었네요. 최근에 낙찰이 되었고, 입찰 18명이 입찰에 들어갔고 부산 사상구 부산에 있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이 사건인데 제가 임차인 대항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셔야 되니까, 자, 대항력이 있다, 없다 라는 것을 나누는 기준, 그 기준이 말소 기준 권리, 그 권리의 날짜, 그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그 권리의 설정인, 뭐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줬다면 돈을 빌려준 날짜, 그날 등기를 보통 하겠죠. 어쨌든 등기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가장 빠른 그 7가지 지금 다 설명드린 그런데 특히 근저당, 뭐 저당권, 전체에 대한 전세권, 가압류, 압류, 이런 등기들이죠. 자, 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 있는 그 7가지 중 가장 빠른 날짜의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그 날짜, 이거 빨간 선입니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그것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고 늦으면 대항력이 없다. 없으면 그대로 그냥 소멸입니다.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소멸된다. 자, 말소 기준 등기 날짜보다 전입일이나 또는 사업자 등록, 상가일 수도 있고 주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입일과 사업자 등록일 두 개 다 제가 언급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의 날짜가 빠르면 그냥 인수, 아시겠죠? 말소 기준 등기보다 날짜가 느리면 전입일이나 또는 사업자 등록일이 느리면 소멸입니다. 자, 이때 전입 날짜 그 집에 들어가고 주민센터 가가지고 나 이날 전입합니다라고 신고한 그 전입 날짜, 그 날짜는 대항력의 유무, 인수냐 소멸이냐, 그 두 가지 그걸 결정합니다. 인수 소멸을 결정하는 것이 전입 날짜고, 자, 이 확정일자 받을 수 있죠. 그날 확정일자는 이 계약이 있었음이 진정한 계약으로 있었음을 그 주민센터에서 또는 세무서에서 확인받는 날짜죠. 그 날짜, 이 날짜 너는 계약을 했다라고 보증해주는, 확인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확정일자는 배당, 자, 이 사람이 이때 진짜 계약한 것이 맞습니다 라는 것이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그 채권자들끼리 배당받기 위한 날짜의 다툼이 있을 때 이 확정일자가 그때 계약했음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정일자는 배당의 순서를 결정한다. 전입일이 느려서 대항력이 없지만 확정일자가
다른 채권자들보다 빨라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죠. 예. 반대로 전입일은 빠른데, 즉 대항력은 있는데 확정일자가 없어서 일단 배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새로운 주인에게 인수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없다고, 자, 전입일이 늦어서 대항력은 없고 확정일자는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자, 3억에 납찰이 됐습니다. 3억에. 그럼 배당할 수 있는 돈이 3억이겠죠.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선순위 근저당이 2억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날짜가 느린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 임차인은 보증금이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있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보다는 조금 느린 날짜로 확정일자가 있다. 그럼 2억 배당하고 1억 남으니까 5천만 원, 이 확정일자 날짜에 맞춰서 배당됩니다.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본 사건, 그걸 다시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그 임차인, 아까 그 임차인, 제가 이름을 공개할 수 없는데 이 임차인에 대한 대항력만, 그것만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1층 중에 9평을 계약을 맺고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보증금이 4,500이고 전입일은 2006년 12월 22일. 그러나 확정일자가 없다. 그러니까 전입만 하고 사는 거고 확정일자가 없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대항력은 있는데 순서에 맞게끔 배당할 이 사람의 배당 순서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날짜, 말소 기준 등기와 이 등기 사항에 나와 있는 이 날짜들의 순서에 맞게끔 어딘가에 들어갈 그 날짜가 없는 거예요. 다 배당하고 나서 남는 일반 채권자들하고의 어떤 배당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물건들하고 경쟁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일단 대항력은 있고 이 순서에 맞게 배당할 그 순서를 정할 수가 없는 집.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배당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뭐 두 번째 정도만 배당하고 나면 끝나는 지금 그 낙찰 대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제 이 확정일자로 배당받기는 어렵다. 자, 대항력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배당 요구는 또 했습니다. 자, 날짜 비교해 봐야 되겠네요. 2006년 12월 22일 적겠습니다. 2006년 12월 22일이 임차인이 전입한 날짜. 2012년 11월 16일 새마을금고 가장 빠른 근저당. 자,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 2012년 11월 6일. 거의 6년이나 차이 납니다. 자, 대항력은 있고 확정일자는 없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세입자는, 이 임차인은 4,500만 원 중에 금 3천만 원을 증액되었다. 계약서가 두 장입니다. 첫 번째 계약서는 2006년, 그리고 두 번째 증액된 임대차 계약서는 2014년입니다. 자, 2014년이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소 기준 등기보다 늦고 두 번째 근저당 2015년 9월 18일보다는 빠르다. 자, 이 사이에 2014년 증액된 3천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1번 계약은 대항력도 있고 뭐 확정일자는 없으니까 배당 순서에는 못 들어가겠지만 대항력이 있어서 인수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2014년 계약은 이거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3천만 원 증액됐으니까 1,500만 원이 되죠. 이 1,500만 원은 인수될 수도 있다. 배당을 못 받으면. 그런데 뒤에 증액된 3천만 원은 인수되지 않는다. 자, 질문자가 아까 최선순위 소액보증금 그 최우선 변제금 언급하셨는데, 그럼 최우선 변제금이 1,900만 원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 다 배당 한 1,500이니까 이 1,900보다 작죠. 이게 다 배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명도할 때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께서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권리관계를 이해하실 때는 소유자 입장에서 그 분쟁을 바라볼 수도 있고, 또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분쟁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배당과 관련된 임차인의 대항력과 관련된 권리 분석을 할 때 그 권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자, 채권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하신 선생님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라고 생각하고 이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담보 가치를 가지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작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것이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자, 이거 매매를 하면 1억 2천만 원인 이런 부동산이 있습니다. 요런. 자, 이 가치를 그림으로 만든 겁니다. 1억 2천만 원 정도 매매 가능한 이 부동산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로 넣으면 예상되는 낙찰가는 한 1억 원 정도 된다. 즉 1억 2천짜리가 있는데 경매에 넣으면 좀 더 낮게 낙찰되지 않습니까? 그게 1억 정도라고 예상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매를 놓으면 1억 정도 환가되는 이 부동산이 있는데 여기에 A 임차인과 계약을 맺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그리고 이 사람이 2000년 1월 1일에 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2천만 원이라는 만큼은 가장 빠른 임차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이 생기더라도 인수할 수밖에 없겠죠. 그 금액이 2천이라는 겁니다. 2천. 자,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2천만 원 보증금 최선순위 임차인이 전입된 그런 부동산. 그런데 담보 가치는 최대한 1억 정도 예상되는. 자, 이때 선생님께서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신다면 얼마를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임차인 2000년 1월 1일입니다. 2천만 원. 그러면 최선순위 2천만 원 있으니까 최대 8천이겠죠. 잘못돼가지고 경매 신청하면 돌아오는 돈이 1억이니까 2천만 원 얘가 인수해야 되니까 뭐 확정일자 유무를 떠나서 이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먼저 있으니까 내가 내 돈을 최대한 손실 없이 받으려면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경매 집행 비용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도 보통 담보가치의 80%, 70%, 뭐 경우에 따른 60% 이렇게 대출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하신 선생님께서 대출을 했는데 돈을 빌려줬는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7천만 원만 돈을 빌려줬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때 날짜가 2001년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일반 상식적인 어떤 금융거래고, 뭐 소비대차 계약이며, 뭐 그런 채권자, 채무자 간의 어떤 나타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거 중요하죠. 2001년 1월 1일 날 질문하신 선생님께서 7천만 원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잡았다. 왜? 2천만 원 선순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임차인, 이 A라는 임차인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증금을 증액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때 2천만 원을 더 올립니다. 그럼 총 4천만 원 되는 거예요. 4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세 2년 지나서 2002년 1월 1일 날 집주인하고 증액하죠. 자, 우리 질문하신 선생님께서는 7천만 원만 빌려주고 근저당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2천만 원 증액 계약을 합니다.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의 재산을 안전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7천만 원 딱 안전하게 그 한도를 정해서 딱 이 근저당까지 잡아놨는데 이 사람이 증액해서 4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담보 가치가 1억이니까 1천만 원까지는 증액된 금액의 1천만 원까지는 어느 정도 안전할 수도 있는데 나머지 붉게 표시된 2천만 원은 굉장히 위험한 돈이라는 거죠. 임차인은 날릴 각오로 하고 증액 계약을 했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경매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입찰자 입장에서 또 보겠습니다. 자, 입찰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2천만 원은 인수. 왜? 빠르니까. 배당 요구를 했다면 최우선 변제되겠지만 어쨌든 다 못 받으면 인수.
2천만 원은 일단 빼고, 자, 그 다음 7천만 원 이 돈 다 받아가겠죠. 다 못 받더라도 말소됩니다. 소멸됩니다. 다 받든 못 받든 입찰자 입장에서 이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겠죠. 이 사람이 중요한 건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기 돈이니까. 그러니까 이 입찰자 입장을 이 저당권자가 생각해 보면 이 4천만 원, 1천만 원, 위험한 1천만 원, 어느 정도 확보 가능한 1천만 원, 합쳐서 2천만 원, 증액 2천만 원과 앞에 계약했던 2천, 이 4천을 이 날짜 2000년 1월 1일이라는 이 날짜에 맞춰서 전체 다 보장을 해줘 버리면 이 사람은 4천만 원 인수입니다. 그러면 6천만 원 입찰하겠죠.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돈 다 못 받는 거예요. 이 입찰자는 이 2천만 원만 인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다 받는 거죠. 그걸 감안해서 돈을 빌려준 것이고, 즉 무슨 말이냐면 근저당 날짜보다 이후에 증액하는 전입일자는 빠른 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모두 인정해주면, 대항력을 인정해주면 이 저당권자의 큰 손실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6천만 원이에요. 7천만 원이에요. 또는 1억이면, 이 증액 계약금이 1억이면, 날짜가 빠르다고, 전입 날짜가 빠르다고 다 여기에 포함되어서 들어가 버리면 이 저당권자는 돈을 하나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선생님이 저당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다면 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때의 근저당, 임차인 보증금 그것만 인정해주고 나중에 나보다 더 늦게 증액한 금액은 대항력이 없어야만 되는 겁니다. 순서대로 가야만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 배당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채권자들 사이의 순서를 제대로 정해놔야만 이 입찰자가 그 배당 순서를 잘 인지하고 자기가 인수해야 될 것만 반영해서 입찰하게 된다. 그리고 그 낙찰 대금으로 저당권자는 예상한 대로 자신의 재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자, 이 저당권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왜 그렇게 계약 날짜별로 끊어서 어떤 것은 인정해주고 어떤 것은 인정 안 해주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권리 분석이라는 건, 자, 제가 이 그림은 정말 많이 설명합니다. 권리 분석이라는 건 낙찰자가 되기 위해서 이 부동산을 분석할 때 이 낙찰자 입장에서만 계속 보는 것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벙어리 입장, 그리고 채권자 안에서도 1, 2, 3, 4, 5, 6, 7 그들의 모두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다 보는 것, 그리고 소유자 입장 또는 채무자 입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유자의 입장. 이 점유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낙찰자와 적대적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동지적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이해관계와 그 관계의 그림이 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넓고 큰 시각에서 전체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 질문은 제법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